2022년 3월 14일 오전 8시 22분이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의 아침은 아직 차가웠다. 초봄의 햇빛이 한강 쪽에서 가늘게 흘러들어왔지만 그 빛은 골목에 닿기도 전에 흐려졌다. 합정동 골목길 끝에 세워진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은 아침 햇빛을 유리 외벽으로 반사하며 서 있었다. 건물의 50층 창문에 걸린 두툼한 동판 간판에는 강력탐정사무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 사무소의 의뢰인용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26살이었다. 이름은 임서아였다. 작은 체구에 긴 머리카락이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있었다. 여러 날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양손은 무릎 위에서 작게 모아져 있었고 그 안에 종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구겨진 것을 다시 폈다가 또 구긴 흔적이 여러 겹 남아 있었다. 강력탐정사무소의 공간은 300평의 오픈 플로어였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강과 마포대교가 내려다 보였다. 고급 카나페 소파 3개가 응접 구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반대편 유리 파티션 뒤에는 첨단 분석 실험실이 있었다. 실험실 안에서는 세종 로봇이 대기 상태로 서 있었다. 탐정 강혁은 창가에 등을 기대고 임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키 185cm에 75kg의 다부진 체구였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있었다. 1980년생인 강혁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보내고 총경 계급으로 사직한 뒤 이 사무소를 차렸다. 아버지의 유산이 충분했고 이 일이 좋았다. 이에 나는 의뢰인 맞은편에 앉아 패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1998년생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이 얼굴 전체에 배어 있었다. 임서아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1년 전에 죽었어요. 이에나의 손이 패드 위에서 멈추었다. 강혁이 창가에서 2발짝 걸어 나왔다.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어젯밤에. 임서아가 덧붙였다. 그 말이 300평의 공간에 가득 찬 아침 햇빛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다. 임서아의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2021년 봄이었다. 임서아는 당시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아직 25살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지 2해 된 시점이었다. 그 요양원에서 임서아가 담당한 어르신 중에 최병도라는 노인이 있었다. 83이었다. 가족이 없는 분이었다.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이미 세상을 떴다. 전직 중학교 국어 교사였다고 했다. 조용하고 정갈한 분이었다. 책을 좋아했고 매달 신보 문예지를 읽었다. 임서아는 최병도 노인과 이야기가 잘 통했다. 틈틈이 책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병도 노인은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했고 임서아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해 여름에 최병도 노인이 편지 쓰기를 시작했다. 노인은 임서아에게 말했다. 오래전에 교시절 가르쳤던 제자들 몇 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그런데 연락처를 모른다고. 그래서 편지는 쓰되 보내지 않고 그냥 쓰는 것이라고.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임서아는 그 말이 좋았다. 노인은 매주 화요일마다 편지를 한 통씩 썼다. 임서아는 그 편지들을 보관해 두었다가 노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임서아에게 제안했다. 임서아도 편지를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임서아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다 썼다. 임서아에게는 오래전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박소연이었다. 둘은 3년을 같이 다녔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달라지면서 연락이 끊어졌다. 임서아는 그 이후로 박소연에 대해 계속 마음에 빚이 있었다. 한 번은 자신이 박소연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사과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임서아는 박소연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 않을 편지를. 미안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의 그 말을 오래 후회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다. 그 다음 주에도 썼다. 그 다음 주에도
임서아는 한 달에 2통씩 박소연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 않을 편지를. 요양원에서 편지지를 사서 손으로 직접 썼다. 주소는 적지 않았다. 봉투에 넣고 풀칠도 하지 않았다. 그 편지들을 임서아는 자신의 방 서랍 안에 모아두었다. 2021년 가을에 최병도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 2022년 겨울이 되었다. 임서아는 여전히 편지를 쓰고 있다. 이미 30통이 넘었다. 그리고 어젯밤 서랍을 열었을 때 서랍 안에 있어야 할 임서아의 편지들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받는 사람이 임서아였다. 보내는 사람은 박소연이었다. 강혁이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투 표면에는 잉크로 쓴 필체가 있었다. 임서아라는 이름이 또렷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박소연 씨와는 중학교 졸업 후 연락을 완전히 끊었나요? 강혁이 물었다. 네,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소셜미디어도 없어요.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이 봉투가 서랍 안에 있었어요. 네, 제가 쓴 편지들 사이에요. 분명히 어제 낮에 서랍을 열었을 때는 없었어요. 이해나가 물었다. 임서아 씨.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추가 열쇠가 있다거나. 임서아가 고개를 저었다. 원룸이에요. 열쇠는 저 하나예요. 관리사무소에 마스터키가 있지만 관리인 아저씨는 연세가 많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강혁이 봉투를 이해나에게 건넸다. 이해나는 장갑을 끼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빛에 비추었다. 봉투 표면을 확대경으로 살폈다. 편지 내용을 봐도 될까요? 임서아가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한 번밖에 안 읽었어요. 그 이후로 못 열겠어요. 이해나가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연분홍색이었다. 옛날 문구점에서 팔던 종류의 편지지였다. 글씨는 보통 볼펜으로 쓴 것 같았다. 필체는 보통 크기였다. 이해나가 소리내어 읽었다. 서아야, 편지 잘 받았어. 네가 미안하다고 했지. 나는 그때 내 말이 아팠어. 그래도 네가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그 일 잊어버려. 더 이상 나한테 편지 쓰지 마. 이제 됐어. 소연 사무소 안이 조용해졌다. 강혁이 천천히 물었다. 임서아 씨. 박소연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임서아가 눈을 내리깔았다. 작년에 죽었어요. 이해나의 손이 멈추었다. 요양원 동료가 우연히 보고 기사를 보고 알려줬어요. 작년 5월이었어요. 24살이었어요. 임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인은요. 기사에는 지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강혁이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등면을 살폈다.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다. 소인이 없었다. 우체국을 거치지 않은 봉투였다. 애나 씨, 네 탐정님, 박소연 씨 기본 정보 뽑아봐요. 이해나가 이미 패드를 열고 있었다. 세종 로봇이 박소연에 대한 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이었다. 이해나가 결과를 읽었다. 박소연, 1997년생, 서울 마포구 출신, 임서아와 같은 중학교 졸업, 이후 서울 소재여고 진학. 대학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 그리고 2021년 5월 24일 사망, 사망 당시 거주지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해나가 패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은평구요. 강혁이 그 말을 받았다. 임서아 씨가 일하던 요양원도 은평구예요. 네. 그리고 임서아 씨 지금 거주지도 은평구예요. 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임서아가 요양원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시점이 2021년 여름이었다. 박소연이 사망한 것이 2021년 5월이었다. 임서아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 박소연은 이미 2달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임서아는 죽은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강혁이 임서아에게 물었다. 박소연 씨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게 언제예요? 작년 9월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작년 여름이고요. 네. 박소연 씨 사망 사실을 알고 나서도 편지를 계속 썼나요? 임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멈추지 못했어요. 쓰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서 보내지 않을 편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임서아를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끼어들었다. 임서아 씨. 최병도 어르신이 쓰신 편지들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요양원에서 처리했어요.
보관하던 편지들을 제가 받아서 유품으로 처리했어요. 그 편지들을 임서아 씨가 읽은 적 있어요. 임서아가 멈추었다. 아니요. 어르신이 쓰신 것이라 함부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편지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요양원 유품 보관함이요.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도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무언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요양원은 은평구 불광동에 있었다. 이해나가 검은 제네시스를 몰고 도착했다. 강혁은 조수석에 앉아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요양원 원장은 최병도 노인의 유품 편지 열람을 처음에는 망설였다. 이해나가 임서아의 위임장을 제시하자 그때서야 보관함을 열었다. 봉투 6장이 있었다. 봉투들은 풀칠이 되어 있지 않았다. 노인이 쓰고 나서 항상 임서아에게 돌려주었던 것들이었다. 이해나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차례대로 꺼냈다. 편지들은 과거 제자들에게 쓴 것이었다. 기억에 남는 학생들, 50년 전의 아이들,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5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이해나의 손이 멈추었다. 강혁이 다가왔다. 그 봉투 안의 편지지는 연분홍색이었다. 이해나가 읽었다. 선생님, 저 아직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떠났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쓰신 편지 다 읽고 있어요. 많이 고마웠어요. 박소연 드림, 강혁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이 편지는 최병도 노인이 쓴 것이 아니었다. 노인이 받은 답장이었다. 그런데 노인의 편지는 주소도 없이 보내지 않은 것이었다. 답장이 오는 것이 불가능했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최병도 어르신도 편지를 받으셨네요. 사무소로 돌아온 이해나는 2개의 봉투를 분석실에 올렸다. 임서아에게 온 봉투와 요양원 유품 봉투였다. 세종 로봇이 분석 시작 명령을 받고 작동했다. 이해나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져온 김밥을 꺼냈다. 분석실 옆에는 법화학 관련 보고서가 여러 권 쌓여 있었다. 이해나는 김밥을 한 입 먹으면서 보고서를 펼쳤다. 강혁이 분석실 입구에서 말했다. 밥은 밖에서 먹어요. 저혈당 예방이에요. 분석 대기하는 동안 혈당이 떨어지면 판단이 흐려져요. 이해나가 담담하게 답했다. 강혁은 잠깐 이해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로 갔다. 30분 뒤 세종이 결과를 냈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보고했다. 2봉투의 잉크 성분 분석 결과예요. 첫 번째는 임서아 씨에게 온 봉투예요. 잉크 성분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OK 볼펜 블루 계열이에요. 일반 문구점 판매 제품이에요. 봉투지는 삼성 문구의 연분홍 편지지 시리즈예요. 현재도 유통 중이에요. 현재도 살 수 있는 제품들이네요. 두 번째는 요양원 유품 봉투예요. 잉크 성분과 봉투지 성분이 첫 번째와 동일해요. 강혁이 눈을 좁혔다. 같은 봉투지에 같은 잉크. 네. 그리고 2봉투 모두 지문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닦아낸 흔적이 있어요. 소독용 알코올 성분이 봉투 표면에 미량 남아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문을 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정님. 필체 분석을 했어요. 이해나가 패드를 들었다. 2 편지의 필체를 세종이 디지털 필적 분석 알고리즘으로 비교했어요. 동일 필자가 쓴 것으로 판정됐어요. 2 편지를 같은 사람이 썼다. 맞아요. 강혁이 일어섰다. 그 사람이 박소연을 알고 있고 최병도 노인을 알고 있고 임서아 씨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요양원 유품 보관함에도 접근했어요.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임서아 씨 주변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혁과 이해나는 최병도 노인의 행적을 파기 시작했다. 세종이 데이터를 수집했다. 20분 뒤 기본 정보가 나왔다. 최병도 1939년생, 사망 2021년 12월, 향년 83. 전직 서울 은평구 응암중학교 국어교사, 정년 퇴임 후 홀로 지내다 요양원 입소, 배우자 사망 2018년, 자녀 없음. 이해나가 교직 기록을 추가로 조회했다. 최병도 노인이 응암중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은 1972년부터 2004년까지였다. 32년이었다. 이해나가 그 기간의 졸업생 명부를 세종에게 조회 요청했다. 세종이 학교 동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박소연의 중학교 졸업 연도는 2012년이었다. 최병도 노인은 2004년에 정년 퇴임했다. 즉, 박소연은 최병도 노인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다.
이해나가 눈을 좁혔다. 임서아 씨는 박소연 씨가 최병도 어르신의 제자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임서아 씨는 몰랐을 거야. 노인이 편지를 쓰는 제자들 이름을 일일이 임서아에게 말했는지가 중요해요. 이해나가 패드를 들고 임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서아가 받았다. 이해나가 물었다. 임서아 씨. 최병도 어르신이 편지를 쓰는 제자들 이름을 임서아 씨에게 이야기한 적 있었나요? 임서아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있어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 이야기를 가끔 하셨어요. 근데 다 오래된 분들이라 저는 잘 몰라요. 박소연이라는 이름을 어르신이 언급한 적 있었나요? 아니요. 그 이름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이해나가 전화를 끊고 강혁에게 보고했다. 박소연 씨는 최병도 어르신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양원 유품 봉투에는 박소연 이름으로 어르신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가 박소연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편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편지를 요양원 보관함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요양원 내부 사람, 강혁이 일어섰다. 임서아 씨가 일하던 요양원에 지금도 있는 직원이 누구예요? 이해나가 요양원 직원 명단을 세종에게 조회 요청했다. 요양원 직원 명단이 나왔다. 원장 박일환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요양보호사 6명, 조리원 2, 관리직 1, 임서아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2022년 2월에 요양원을 그만뒀다고 했다. 박소연 사망 소식을 알게 된 뒤로 심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해나가 요양원 사회복지사 2명의 이름을 확인했다. 장유진과 이나현이었다. 세종이 기본 신상 정보를 추출했다. 장유진은 30살. 임서아와 같은 시기에 입사. 이나현은 35살. 5년 전 입사. 이해나가 세종에게 박소연과의 관계망 분석을 요청했다. 세종이 5분 만에 결과를 냈다. 이나현과 박소연은 같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기였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패드를 들어보였다. 강혁이 패드를 보며 눈을 좁혔다. 이나현, 박소연 씨와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요양원에 재직 중이에요. 요양원 유품 보관함에 접근 가능한 위치예요. 임서아 씨 집 서랍까지 접근했다면 이해나가 말을 이었다. 임서아 씨 주소를 알고 있고 집에 들어갈 방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강혁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나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가 핵심이야.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박소연 씨의 사망 경위를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다.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혁아, 뭐야 또. 강민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형의 목소리는 언제나 여유롭고 넉넉했다. 형, 박소연, 2021년 5월 사망, 은평구 녹번동 거주. 사망 경위 공식 기록 볼 수 있어? 지병 사망이라고 기록 안 되어 있어? 그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의문이 있어. 잠깐 침묵이 있었다. 알겠어. 내일 오전까지 볼게. 고마워 형. 강혁이 전화를 끊자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나현 씨 개인 소셜 미디어 확인했어요. 뭐 나왔어요? 이해나가 패드를 들었다. 이나현 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작년 5월 이후로 박소연 씨 관련 게시물이 없어요. 그 이전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그런데 박소연 씨 사망 이후 이나현 씨 게시물 빈도 자체가 확 줄었어요.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해나가 화면을 스크롤했다. 이나현 씨가 작년 8월에 한번 게시물을 올렸어요. 내용은 짧아요. 보내지 못한 말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게시물 아래에 댓글이 하나예요. 박소연 씨 보고 알림 페이지에서 활동하는 계정이 단 거예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박소연 씨 보고 페이지요. 네, 고인을 기리는 온라인 추모 페이지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이나연 씨 게시물에 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내용은 이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편지 써. 그러면 다. 사무소 안이 조용해졌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이나현 씨가 편지 쓰는 것을 시작한 것이 그 댓글 이후예요. 이해나가 눈을 들었다. 그 댓글을 단 계정의 IP 주소를 세종이 추적했어요. 결과가 임서아 씨 집 근처 카페 와이파이 IP예요. 강혁이 손을 모으며 말했다.
임서아 씨가 이나현 씨에게 편지 쓰는 것을 권유했어요. 알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이나현 씨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고 이해나가 말을 이었다. 죽은 친구의 이름으로 임서아 씨에게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오전 강혁은 강민혁에게서 받은 박소연 사망 관련 서류를 검토했다. 서류에 따르면 박소연의 공식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24살의 나이였다. 선천성 심장 판막 이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류 하단 비고란에 담당 의사의 메모가 있었다. 유족이 없어서 사망 당일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기재 사항이었다. 사망 당시 고인의 방에 편지들이 여러 통 흩어져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강혁이 강민혁에게 다시 전화했다. 형, 그 편지들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됐어? 증거품 분류 안 됐어. 자연사로 처리됐으니까 유품으로 묶어서 처리됐겠지. 유품 처리한 곳이, 유족이 없으면 관할구청이 처리해. 은평구청이요? 응. 확인해 볼게, 혀가. 전화를 끊고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박소연 씨 방에 편지들이 있었어요. 이해나가 눈을 들었다. 누가 쓴 편지예요? 아직 몰라요. 근데 사망 당시 방에 편지가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나가 패드를 열었다. 이나연 씨가 박소연 씨에게도 편지를 썼을 수 있어요. 보내지 않을 편지가 아니라 실제로 보낸 편지를. 강혁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런데 박소연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 편지들을 박소연 씨가 실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해나가 이어받았다. 이나현 씨가 박소연 씨 방에 직접 넣어두었을 수도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갈 방법이 있었다면 그때 임서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해나가 닿다. 임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 왔어요.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어디서요? 우편함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이번에는 우표가 붙어 있었다고 했다. 소인이 찍혀 있었다. 은평구 우체국이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임서아의 원룸에 도착했다. 임서아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번에도 연분홍색 봉투였다. 소인이 찍혀 있었다. 2022년 3월 14일 은평구 우체국. 강혁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이해나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다. 읽었다. 서아야, 나 요즘 네가 어디 사는지 알았어. 가끔 지나다녀. 네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받으면서 커피 마시는 거 봐. 아직 그 머그컵 쓰고 있구나. 그거 내가 줬던 거잖아. 기억해? 잘 있어, 소연. 임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머그컵. 강혁이 물었다. 네, 중학교 때 소연이한테 받은 거예요. 아직 쓰고 있어요. 그 머그컵을 이 방 창문 쪽에서 볼 수 있어요? 임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가 선반 위에 있어요. 강혁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은 1층이 아니었다. 4층이었다. 창가에 머그컵이 놓인 선반이 있었다. 강혁이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길 건너편 건물 2층 높이쯤 되는 곳에 계단 난간이 있었다. 그 위치에서 망원경이나 핸드폰 카메라로 당기면 이 창문 안이 들여다보였다. 강혁이 임서아에게 물었다. 이나현이라는 사람 알아요? 임서아가 잠시 멈추었다. 알아요. 요양원 같이 일했던 동료예요. 박소연 씨와 아는 사이라는 것도 알았나요? 임서아가 눈을 크게 떴다. 아니요. 그 사람이 소연이랑 아는 사이인 줄 몰랐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이나현 씨, 지금 요양원 있을 시간이에요. 이해나가 운전하는 차가 은평구 불광동으로 향했다. 강혁은 조수석에서 눈을 반쯤 감고 이번 사건의 구조를 다시 정리했다. 이나현은 박소연의 대학 동기였다. 친밀한 관계였다. 박소연이 사망하고 나서 이나현은 상실감에 빠졌다. 소셜미디어 활동이 줄었다. 보내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때 박소연 추모 페이지에서 누군가가 편지를 쓰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 댓글을 단 IP가 임서아 집 근처 카페 와이파이였다. 임서아는 최병도 노인의 영향으로 그 카페를 자주 이용했을 것이었다. 임서아가 고의로 그 댓글을 단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이나현은 그 댓글을 보고 편지 쓰기를 시작했다. 그러다 언젠가 임서아가 자신에게도 박소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거나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알았을 것이다.
임서아가 박소연에게 사과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박소연이 겪었던 중학교 시절의 상처, 이나현은 분노했을 것이다. 그리고 행동했다. 요양원 직원으로서 최병도 노인의 유품 보관함에 접근했다. 박소연 이름의 편지를 넣었다. 임서아 집에도 편지를 넣었다. 그리고 직접 임서아를 창밖에서 지켜보며 두 번째 편지를 썼다. 강혁이 눈을 뜨며 말했다. 이나현이 임서아 씨를 무너뜨리려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나가 앞을 보며 말했다. 단순한 복수 심리가 아닌 것 같아요. 편지라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의미 있어요. 박소연 씨가 좋아했던 방식, 그리고 임서아 씨가 박소연 씨에게 쓰는 방식을 역이용한 거예요. 죽은 친구의 목소리를 빌려서. 맞아요. 이나현 씨는 임서아 씨가 박소연 씨에게 미안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계속 자극하려는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편지가 계속 올 거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이해나의 표정이 굳었다. 탐정님,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자 원장 박일환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다. 강혁이 이나현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원장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나현 씨가 오늘 조퇴했어요. 아까 긴급 연락이 왔다면서.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즉시 핸드폰을 꺼내 세종에게 이나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세종이 교통 카메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했다. 2분 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나현 씨 차량이 은평구 녹번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에요. 강혁이 즉시 일어섰다. 임서아 씨 집이 녹번동이에요? 이해나가 끄덕였다. 그리고 박소연 씨 사망 당시 거주지도 녹번동이에요. 강혁이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해나가 차 키를 꺼내며 핸드폰으로 임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서아가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세 번째에 받았다. 임서아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지금 문 밖에 누가 있어요. 이해나가 강혁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뛰었다. 이해나의 차가 녹번동 임서아의 원룸 앞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분이었다. 건물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이나현이었다. 35살이었다. 보통 키에 단정한 차림이었다. 손에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강혁이 차에서 내리며 이나현 앞에 섰다. 이나현은 강혁을 바라보았다. 놀란 기색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오히려 차분해졌다. 강혁 탐정사무소에서 오셨군요. 임서아가 신고했겠죠. 강혁이 말했다. 이나현 씨, 그 편지 건네지 마세요. 이나현이 손에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뭔 잘못이에요. 편지 한 통 전달하는 게.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쓴 편지예요. 그것도 여러 통씩. 이나현의 눈빛이 바뀌었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이나현 씨, 박소연 씨 많이 보고 싶었죠. 이나현이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다. 강혁이 계속했다. 박소연 씨가 임서아 씨에게 상처받은 것, 이나현 씨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임서아 씨가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이나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박소연 씨는 이미 없잖아요. 대신 임서아 씨한테 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나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연이가 그 일을 말했을 때, 그때 내가 먼저 사과를 받게 해줬어야 했어. 그런데 소연이는 먼저 가버렸고, 임서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고,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박소연 씨가 임서아 씨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했어요? 이나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소연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냥 잊고 싶어 했어. 나만 화가 난 거야. 이해나가 강혁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강혁이 이나현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이나현 씨, 박소연 씨가 보내지 않은 편지가 있어요. 그걸 왜 이용했어요? 이나현이 멈추었다. 그 편지를 어떻게? 박소연 씨 방에 있던 편지들이요. 이나현 씨가 그 방에 접근했어요. 거기서 그 편지지와 필체를 참고했어요. 이나현이 눈을 감았다. 소연이가 죽고 나서 그 방을 정리한 사람이 나야. 유족이 없어서 내가 했어. 그 말에 담긴 무게가 골목길 안으로 내려앉았다.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나현이 들고 있던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강혁에게 건넸다. 가져가요. 강혁이 봉투를 받았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이나현이 건넨 마지막 봉투를 이해나에게 건넸다.
이해나가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한 뒤 멈추었다. 잠시 후 이해나가 강혁에게 봉투를 건넸다. 강혁이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이나현이 쓴 것이 아니었다. 편지지는 같은 연분홍색이었다. 하지만 필체가 달랐다. 세종의 필적 분석 알고리즘이 즉시 판정을 내렸다. 이 편지의 필자는 앞선 편지들의 필자가 아니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현아, 나야 소연이. 네가 나 대신 화내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러지 마. 나는 서아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진짜로. 서아가 미안하다고 했던 것만으로 충분해. 이제 편지 그만 써. 나도 그만 쓸게. 잘 있어, 소연. 강혁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이해나가 패드를 들고 세종에게 이 편지의 잉크 성분과 종이 성분 분석을 요청했다. 결과가 나왔다. 잉크 성분은 기존 편지들과 같은 종류였다. 그러나 편지지의 종이 성분이 달랐다. 세종이 분석 결과를 연했다. 이 편지지의 섬유질 구성과 코팅 성분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제조시 추정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50대 이상의 구형 제품. 이해나가 천천히 말했다. 탐정님, 이 편지지는 이나현 씨가 쓴 게 아니에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나현 씨 봉투에 어떻게 이 편지가 들어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이해나가 세종에게 녹번동 이나현 방문 전후 CCTV 데이터를 요청했다. 세종이 인근 CCTV 영상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강혁에게 결과가 왔다. 이나현이 요양원을 나와 임서아 집으로 향하기 전 이나현의 핸드백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지나쳐간 사람이 있었다. 노년의 여성이었다. CCTV 화질이 낮아서 얼굴은 식별이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히 이나현의 핸드백에 무언가를 넣고 지나갔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최병도 노인이 편지를 썼던 제자들이 있었죠. 이해나가 눈을 들었다. 그 제자들 중에 박소연을 알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강혁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노인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이해나가 패드를 들어 세종에게 최병도 노인의 제자들 중 현재 은평구 거주자 목록 조회를 요청했다. 세종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세종이 결과를 냈다. 최병도 노인의 교직기간 졸업생 중 현재 은평구 거주자 13명, 그중 여성 노년층은 6명. 이해나가 그 6명의 기본 신상 정보를 빠르게 검토했다. 한 명이 눈에 걸렸다. 이름 박순옥. 1952년생, 현 은평구 녹번동 거주. 주소지가 박소연의 사망 당시 주소지와 같은 동이었다. 그리고 관계망 분석 결과 박소연의 외할머니였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패드를 내밀었다. 강혁이 보고 천천히 말했다. 박소연의 외할머니가 최병도 노인의 제자였어요. 이해나가 말을 이었다. 최병도 노인이 편지를 쓰던 그 제자 중 한 명이 박소연의 외할머니였을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박소연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소연이 사망한 것도 알았을 거예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최병도 노인이 임서아에게 편지 쓰기를 권유한 것도. 이해나가 눈을 내리깔았다. 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임서아가 박소연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리고 박소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래서 임서아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강혁이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3월의 강이었다. 아직 차가웠다. 노인은 임서아가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랐겠죠.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노인 자신도 편지를 썼어요. 그 연분홍 편지지에 박소연의 이름으로. 이나현에게 전달되게. 강혁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그 편지지가 오래된 것이라는 분석 결과. 그 편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양원 어르신들 세대예요. 강혁이 눈을 감았다. 최병도 노인은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다. 임서아가 편지를 통해 스스로 치유되기를, 이나현이 분노를 내려놓기를, 그리고 박소연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이 제자리를 찾기를, 노인은 살아있는 동안 그 편지를 박순옥 할머니에게 맡겨두었을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면 건네달라고. 강혁이 눈을 뜨며 말했다. 노인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한 거야.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탐정님, 그러면 우리는. 강혁이 짧게 웃었다.
노인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 거야. 사흘 뒤 임서아에게 마지막 편지가 왔다. 이번 봉투는 연분홍색이 아니었다. 흰색이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 란이 비어 있었다. 임서아가 강역 탐정사무소에서 그 편지를 열었다. 편지지는 오래된 것이었다. 노란빛이 도는 흰색이었다. 이해나가 읽었다. 서아야, 나는 최병도야. 네가 소연이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도 소연이는 알고 있었어. 사람의 마음은 닫는 법이거든. 보내지 않아도 편지는 계속 써.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야. 잘 있어. 임서아가 울었다. 강혁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패드를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이 건은 처벌 대상이 아니야. 이나현 씨 말이야? 응, 우편 방해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 임서아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알겠어. 주의선에서 마무리할게. 고마워 형. 전화를 끊고 강혁이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해나가 책상 위에서 김밥을 꺼내 한 입 먹으면서 말했다. 탐정님. 이번 건은 범인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강혁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해나가 김밥을 씹으며 말했다. 근데 탐정님. 탐정님은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강혁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다. 글쎄요, 없어요? 글쎄요.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패드를 들었다. 강혁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쓰더라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나의 패드를 넘기던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 그러다 다시 움직였다. 창밖으로 3월의 합정동이 늦은 오후 햇빛 속에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50층의 창문에 걸린 간판이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빛났다. 강혁 탐정사무소. 그 이름 아래로 보내지 않을 편지들이 매일 어딘가에서 쓰이고 있었다.